안녕하세요. 사실관계입니다. 오늘은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식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한 부분들을 여러분이랑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많이 찾아봤어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뭐 과거의 주식이 어땠다라던가 아니면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많이 찾아봤는데 정확히 뭔가 이런 로직을 갖고 설명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냥 과거에 한 8번 정도 금리 인하했을 때 주식이 안 좋았다. 2번 정도는 괜찮았다. 근데 그 8번은 뭐 그 뒤에 경기 침체가 왔고 2번 정도는 보험성 금리 인하로 그 뒤에 경기 침체가 안 왔다. 뭐 요 정도까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하나의 그냥 저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하나의 시그널처럼 그러니까 그 사이에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식이 빠졌다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로직을 설명하는 분은 아예 단 한 명도 보지도 못했어요. 저도 되게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그 관계를 설명하신 분들은 아예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런 뭐 장단기 금리 역전됐을 때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것처럼 그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뭔가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거에 금리 인하할 때 주식 안 좋았었어 하고 끝내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사이의 뭔가 관계, 로직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랑 한번 좀 이야기해 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제가 전편부터 이거는 들어오는 거예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 왜 경기 침체가 그동안에는 그렇게 딱딱 왔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늘어지고 있고 심지어 금리 인상을 하는 와중에도 왜 이렇게 나스닥은 정고점을 찍고 있고 뭐 최근에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2만 넘어가지고 많이 올라갔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게 예전에는 연준이 기준금리 컨트롤을 해서 은행의 수익 구조를 이제 컨트롤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대출이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유동성을 뭐 조였다 풀었다 하는 방법을 취했다 과거에는. 근데 08년 이후에는 QE라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지급준비금을 어마어마하게 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많아지다 보니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던 내리던 굳이 은행 입장에서는 조달금리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까지 와버렸다. 그거에 대한 방증으로 그 예금금리를 말씀을 드렸었고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말도 안 될 정도로 지금은 많이 쌓여 있고 심지어 지금은 법정 지급준비율도 0%이기 때문에 굳이 쌓지 않아도 되는 지급준비금이 3조가 넘게 쌓여 있는 것만 봐도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금 자체가 굉장히 과하게 많다. 그런 설명을 제가 드렸었던 건데 거기서 이제 연장돼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그랬다는 거는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럼 금리가 인하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에는 금리를 인상하면은 대출이 조여들고 하면서 M2가 확 쪼그라드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중에 푸는 유동성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었잖아요. 이번에는 심지어 5.5%라는 높은 금리에 추가적으로 양적 긴축까지 진행되고 있는 되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긴축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계속 고점을 날아가고 있었던 건데 그것만 보더라도 오히려 금리 인상기에 딱히 대출이 줄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심지어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태도 지수만 보더라도 굉장히 내려와 있죠. 그게 뭐 분기마다 발표됐는데 거의 3분기 정도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올해 연초부터는 이미 대출이 돌아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M2가 돌아서 나가고 있죠. 쭉 빠지고 있던 게 QT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금리 인상할 때는 대출이 확 쪼그라들고 금리 인하할 때는 그게 서서히 풀려 나가고 그렇게 볼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5.5%에서 뭐 50bp를 내려가지고 5.0%가 된다고 해도 사실 5%도 높은 금리긴 하죠.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텐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 쪼그라들었다가 늘어나는 거랑 별로 안 쪼그라들었었는데 그냥 이렇게 유지되는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유동성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유동성의 변화량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많이 조였었다가 풀어주는 거랑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유지되고 있다가 풀어주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크게 유동성이 증가하는 측면 자체는 없을 것 같고, 현재 은행의 대출 추이 자체가 수요단에 굉장히 달려 있다고요. 은행은 어차피 총알 자체는 되게 충분한데 수요가 많으면, 즉 경기가 되게 좋으면 대출이 늘어날 거고, 경기가 안 좋으면 침체가 될 것 같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장 금리가 마냥 내려오기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연준의 대차대표로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보면은 요 왼쪽이 08년 이전의 연준 대차대조표고, 요 오른쪽 연두색이 08년 이후의 연준의 대차대조표입니다. 이거 뭐 제가 뭐 이전 영상에서 몇 번이나 설명드렸었던 건데, 이자율 측면만 한번 놓고 볼게요. 08년 이전에는 대부분 통화 찍어내기 위해서 담보로 잡았던 단기 국채들 쭉 들고 있고, 원래 중앙은행이라는 거는 자산을 본인이 들고 있을 필요는 없죠, 사실상. 그래서 뭐 단기 국채도 뭐 거의 안 들고 있었던 거고, 그냥 통화 찍을 정도만 들고 있고, 그다음 이제 산업은행들이 이 연준에서 빌려가는 은행 대출 정도 있고, 그다음 재할인 창구 있는데, 요거는 뭐 긴급 상황 아니면 아예 쓰지를 않았죠. 굳이 썼다가 낙인 효과 찍혀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거의 사용이 안 되는 창구였다고 보시면 되고, 부채 쪽에는 이제 통화, 시중에 풀려 있는 통화, 그다음에 은행들의 지급 준비금, 요 연준의 자산에 있는 요 뭐 채권이나 은행 대출 요런 거 보면은, 여기에 있는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단기 국채야 고정금리로 발행이 되었을 거고, 심지어 여기 연준이 들고 있는 단기 국채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TGA 오른쪽에 TGA가 있어야 되는데 빼먹었네요. TGA에서 넣고 갑시다. 그냥 TGA에서 요 연준으로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근데 고스란히 다시 재무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뭐 비용이나 이런 거 제외하고 다시 재무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중요하지 않았죠, 이때는. 그다음 은행 대출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발생되는 게 있긴 한데 뭐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요때도 뭐 요때는 당연히 변동금리였겠죠. 은행이 빌려가는 홀금리였을 테니까. 재할인 창구에서 발생된 이자도 뭐 그렇게 크진 않았고, 통화는 뭐 당연히 이자는 없었고,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야 우리가 막 지급준비금에 쌓여 있는 게 뭐 IORB라 그래가지고 지급준비 지준불이율이라 그러죠.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가 지금은 무려 5.4%나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없었고, 초과 법정 지급준비금 준비율 이상 예치해 놓은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1% 미만, 뭐 25bp, 75bp 정도? 그러니까 거의 안 줬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게다가 이 08년 이전에는 그러니까 지급준비금 자체가 되게 없었기 때문에 초과 지급준비금이라는 걸 예치시켜 놓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여기서 이 부채 쪽에서 발생되는 이자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보시면 초과 준비금 뭐야 통화 이자 없고, 지급준비금 이자 없고, 초과 지급준비금 25bp,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죠. 재무부 재무부는 뭐 당연히 없죠. 연준에서 발생되는 수익 자체가 다 재무부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부채 쪽에서는 수익이 없고, 단기 국채에서는 뭐 당연히 재무부에서 다시 돌아갈 테니까 수익 없고, 그러니까 은행 대출이랑 재할인 창구 쪽에서만 발생되는 수익이 그냥 고스란히 다 재무부로 들어갔던 건데, 08년 이후부터 굉장히 달라집니다. 보시면 당연히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준의 자산 보시면은 08년 이후부터 보유한 이 채권 자체가 거의 없었는데, 요거는 국채에서 빌이랑 노트의 비율입니다. 옛날에는 뭐 당연히 뭐야 단기 국채 많이 들고 있었는데, 보시면 장기 국채를 굉장히 많이 편입했죠. 08년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진 게 예, 담보로 사용이 되던 건물 가격이 내려갔고, 그래서 장기 금리를 내려야 되고 MBS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장기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장기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을 하면서, 이렇게 08년 이후에 연준의 대차대조표에 장기 국채 비중이 굉장히 넓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심지어 20년 코로나 때 보면은 압도적으로 많죠. 뭐 이건 뭐 10배, 20배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예, 해서 보시면은, 예, 지금 현재 연준 대차대표를 보면은 단기 국채는 거의 없고 장기 국채는 굉장히 비중이 높아져 있고, BTFP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요게 한 1,500억 정도 지금 대출이 되어 있죠. 예, 규모가 좀 그 정도 되는데, BTFP는 원래 초기에는 OIS 금리의 10bp. OIS 금리는 뭐 그렇게 중요한 금리는 아니에요. 뭐 굳이 뭐 설명까지 드리진 않을게요. 그냥 아무튼 시중에 돌고 있는 뭐 레포 금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중에서 통용되는 하루짜리 금리가 이제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인가. 예, 그냥 그런 금리에다가 10bp. 그러니까 거의 그냥 IORB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연초에 있었던 IORB와, 그건 이제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있는 거 보시면은 단기 국채 당연히 액면에 있는 쿠폰 금리 그대로 되겠죠. 그 다음에 장기 국채 당연히 쿠폰 금리로 들어올 거고, BTFP 요거는 예, 지금까지는 일단 예, 고정금리가 되어 있는 상태죠. 3월에 만료가 됐는데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리파이낸싱 하는 거에 대해서 페널티가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그 3월 며칠까지 딱 다 대출이 리파이낸싱 됐다고 봤을 때 앞으로 1년 정도, 내년 3월까지는 일단 유지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저희 목이 안 좋아가지고. 다시 오른쪽에 이제 부채. 그러니까 자산은 심지어 여기 보시면은 장기 국채를 요때 08년부터 시작해서 쭉 양적 완화 했고 다시 20년에 양적 완화 하면서 요 시기에 매입을 많이 했는데, 장기금리 차트가 보시면 요 장기금리 차트입니다. 08년 08년도 요때 보면은 3% 정도, 3% 쪽에서 굉장히 많이 매입이 많이 됐다고 볼 수 있고, 20년도 코로나 시기에 아까 보면 엄청 많이 매입했죠. 그때 매입한 금리가 1%, 2%대입니다. 현재 요 연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1%,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액면 쿠폰 금리 자체가. 근데 심지어 이건 고정 금리죠. 그러니까 BTFP는 뭐 말씀드린 대로 변동금리인데 IRB랑 연동이 돼 있을 테니까. 그다음에 이제 부채. 부채가 진짜 중요합니다. 08년 이전과 이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채 항목에서 보시면은 통화는 뭐 당연히 이자 없고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20년도에 코로나 터지면서 법정 지급준비율을 0%로 낮추는 바람에 모든 지급준비금이 초과 지급준비금이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부여하기 시작한 게 요 IORB. IORB는 지금 몇 프로예요? 5.4%. 지급준비금 지금 얼마 있어요? 3조가 넘죠. 뭐 있어? 3조 4천억. 3조 4천억이라는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연 5.4%가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영래포라는 게 또 있었죠. 영래포는 또 어떻습니까? 영래포도 뭐 당연히 뭐야, 기준금리 변동하는 거에 따라서 같이 고시를 합니다. 영래포도 얼마 바뀌었는지. 당연히 뭐 따라다니게 되어 있는데, RRP도 변동금리, 지급준비금도 변동금리. 자산 항목들은 고정금리인데 부채 항목에 있는 놈들은 변동금리예요. 그래서 오히려 금리를 인상했을 때, 금리를 인상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은 자산으로 연준으로 들어오는 이자 수익은 고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리를 인상시켰더니 부채 항목에 있는 이 지급준비금이나 영래포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올랐죠. 이자 비용이 증가했고 이자 수익은 고정이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연준의 수익 상태. 요거는 연준 들어가 보면은 나옵니다. 빼서 들어가 보면은 해서 뭐야 1월 12일에 발표됐던 연준의 수익 구조입니다. 23년 그 수익 상태를 이렇게 글로 올려놓은 건데 보시면은 어, 여기 뭐 얼마 뭐 손실을 봤다 해가지고 나와 있고, 보시면 채권에서 발생된 이자 수익이 1,640억 달러. 그러니까 자산에서 발생된 게 1,640억 달러 정도 되고, 보면은 이자 비용 자체가 22년도에는 1,000억 수준이었는데
23년도에는 2,800억. 2,800억만큼 부채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연준에서 찍어내는 돈이 연준에서 만들어내는 추가적인 돈 자체가 또다시 대차대조표를 올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된 이자는 결국에는 연준이 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차대조표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통화를 발행하는 거는 연준, 그 다음에 은행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은행이 신용화폐 발행하는 것처럼 연준도 다시 돈을 예, 롤오프 하는 비용 가지고 지급을 했던, 어떻게 지급을 했겠죠.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금리 인상을 하는 동안에 부채 항목에서 발생되는 이자 비용이 무려 2,800억. 한 달에 10으로 나누면은 230, 240억 정도씩 돈이 풀리고 있던 거죠, 사실상. 근데 웃긴 게 이게 원래 지급을 안 하던 거였어요. 지급을 안 하던 건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지급을 하게끔 이자를 줬을까?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냐 마냐 가지고도 경제학자들끼리 굉장히 얘기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저거는 사실 레버리지를 실컷 일으킨 다음에 그냥 담보로 잡아놓은 아주 소량의 한 10% 미만 정도 되는, 저게 무려 15배가 돼가지고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냥 담보로 잡아놓은 돈인데 저거에 대해서 이자를 왜 주냐.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요걸 왜 줬냐면 사실상 일단 통화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여기다 이렇게 가둬놓을 수 있잖아요. 너무 무분별하게 이 신용화폐가 이 창출되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레버리지를 튀길 수가 없잖아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이자를 준다고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여기다가 돈을 예치시켜 놓으면은 얘는 레버리지가 더 이상 튀겨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유동성을 흡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IORB라던가 RRP 금리를 통해서 이렇게 붙잡아 둔 거예요. 유동성 자체를. 지금처럼 연초에 그 옐런이 단기국채 찍어내면서 RRP 돈을 쪽 빨아갔죠. 2조 4천억 정도 되던 거를 지금 한 4천억 남아있나요? 2조 가까이 되는 돈을 쪽 빨아서 땡겨 나간 건데, 그런 식으로 뭔가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돈을 쓰기 위해서 연준에서 붙잡아 놓은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래포라던가 요 RRP IORB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더 유연하게 금융 정책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리를 통해서 동인을 일으켰고 이렇게 잡아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요게 어떤 거냐면은 부채 항목 쪽에서 원래도 발생되지 않던 돈이 금리를 인상했더니 오히려 신용화폐가 창출되는 효과가 발생된 거예요. 얼마나? 1년에 2,800억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BTFP에서 이렇게 100억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하네요. 이런 거 다 퉁쳤더니 어떻게 됐냐? 연준이 작년에 1,164억 달러를 손해를 봤다.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제가 이 연준의 수익 상태가 이렇게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QT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적 긴축을 통해서 대차대조표 자체를 축소시키는 방법.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양쪽을 다 상기시켜 가지고 계속 대차대표 자체를 축소시키면은 연준의 적자 구조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겠죠. 아니면 두 번째, 금리 인하를 통해서 오른쪽에 부채 항목에서 발생되는 이자 비용을 줄이는 방법.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윤곽이 잡힌 상태니까 금리 인하하는 것도 연준의 이 적자 구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QT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런 게 있다. 금리 인상할 때 알게 모르게 시중에 돈이 풀린 게 연 3천억 정도? 2,800억. 월로 하면 230, 40? 그 정도 되는 돈이 이렇게 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괴담이 보니까 두 개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금리 인하를 하면 BTFP로 자금 조달했던 게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뭐야 저거 조기 상환할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요게 이제 요거는 그 이코노미 21에 양영빈 기자님이 예전에 올렸던, 이 출처를 달아야 되는데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정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있는 분인데 나중에 꼭 들어가서 보세요. 이분 거는 진짜 진짜 저는 이분 게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제 어떤 이게 그분이 올렸던 건 이제 연초에 왜 이렇게 BTFP에 대한 수요가 있었냐. 그게 이제 뭐 IORB와 BTFP 금리 차 때문에 그랬다. 예, 그런 설명을 하시려고 한 거예요. 보시면 이 BTFP는 언제든지 리파이낸싱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특별한 페널티 없이 다 돌려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BTFP에서 돈을 빌려서 그냥 지급준비금에다가 예치만 시켜놔도 무위험 수익이 발생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BTFP 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OIS 금리에다 10bp 정도 플러스 되는 건데 OIS 금리가 뚝 떨어지니까 갑자기 BTFP에서 그냥 싸게 빌려가지고 지급준비금에다가 예치시켜 놓으면 IORB 5.4%이자 그냥 그거 그냥 앉은 자리에서 꽁으로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요로 이렇게 플러스로 돌았을 때 갑자기 BTF가 이렇게 상승했던 걸 볼 수 있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보시면 이제 저걸 막았죠. IORB 금리랑 동일하게 마지막에 5.4%로 BTFP가 종료가 되었고 그때 이제 이렇게 쭉 치솟았던 게 3월 달에 종료가 되면서 요 무위험 차익 노렸던 게 점점 이렇게 상환이 되면서 요만큼 상승했던 게 딱 돌아왔죠. 이전에 진짜 필요했던 수준이 요 레벨대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필요해서 BTFP 대출 받은 사람들 그게 이제 요 정도 레인지라고 봤을 때 여기는 이제 무위험 차익 노렸던 그게 이제 그냥 다시 다 상환됐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쭉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하면은 예전에 BTFP를 5.4%에 빌렸던 사람들이 조기 상환할 거다. 왜냐면 시장 금리가 어차피 한 5% 정도로 내려오겠죠. 그런 말로 인해 가지고 이제 BTFP가 막 조기 상환이 일어날 거야.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BTFP는 초기에 왜 도입이 됐는지를 봐야 돼요. BTFP 왜 됐어요? SVB 사태 터지면서 나왔던 거죠. SVB 사태는 왜 터졌어요? 예금은 2년짜리로 사람들한테 돈 빌려놓고 SVB가 들고 있던 국채가 장기 국채를 많이 들고 있었죠. 근데 걔네가 왜 장기 국채를 많이 들고 있었냐? 그것도 또 은행들의 또 사정이 있어요. 보시면 08년 이후에 그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단기 금리가 0%에 쫙 붙어버렸단 말이에요. 제로금리 굉장히 오래 했었죠, 심지어. 0%에 붙어버린 단기 금리 때문에 은행들이 단기로 조달해가지고 단기로 뭔가 수익을 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어쩔 수 없이 듀레이션이 긴 장기 금리에다가 넣어야만 이자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해서 SVB도 어떻게 보면은 이 기간 불일치가 발생될 수밖에 없었죠. 사람들한테 예금금리 받아가지고 장기를 대출해줘서 돈을 먹어야 되는데 그 비중 자체가 그러니까 뭐 이게 다 장기로 돌리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단기 자금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단기 금리를 워낙 낮게 운용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장기 국채 비중이 많이 올라갔었고 그로 인한 평가손은 다 가지고 있죠. 지금도 심지어 3.8, 막 4% 쪽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장기 금리 추이인데 코로나 때 1%, 2% 하던 게 지금 보면은 4%, 5%까지 막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손이 여기서 보시면 한 3% 포인트 정도 올라온 건데 듀레이션 17년 잡아도 50% 가까이.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거예요. 장기국채. 걔네가 들고 있는 장기국채 평가 시가가 반토막이 난 겁니다. 내가 100억 주고선 여기서 장기국채 샀었는데 지금 팔면은 50억짜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들킨 거죠. 평가손이. 근데 이거는 팔지 않으면 사실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뭐 은행들이 이제 어떤 채권은 뭐 매도 가능 증권, 어떤 채권은 뭐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회계 장부상에는 그렇게 두 개를 어떤 거는 시가평가하고 어떤 거는 그냥 액면 평가하고 뭐 이렇게 되게 구분을 합니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절대 평가손을 반영하진 않아요. 자, 한국은행에다가 이거 물어봤어요. 근데 평가손 반영하지 않고 그냥 액면가로 그대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다 만기 보유하기 때문에. 뭐 단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매도를 하는데 아무튼 그거는 전부 다 그냥 예, 시가평가를 안 한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한번 더 다시 돌아와서 은행이 요때 들고 있던 장기 국채가 포트폴리오에 어쩔 수 없이 포함시켰던 장기 국채가 요렇게 장기 금리가 급등하면서 평가손이 크게 일어났고 그래서 BTFP를 도입한 거예요. 그냥 아무도 돈 안 빌려줬는데 연준인 내가 최종 대부자 역할로서 야 나한테 와서 돈 빌려라 내가 돈 빌려줄게 그 담보 시장에다 팔지 말고 반토막 난 거 팔지 말고 그냥 나한테 들고 와서 나한테 돈 빌려가 라고 한 건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헤어컷이 0이었다. 헤어컷이 뭐냐? 담보를 얼마나 인정해 줄 것인가. 여러분 100억짜리 집을 주담대 받으러 갔을 때 그거 뭐 부동산 가격 변동할 수도 있으니까 한 70% 정도 담보 인정해서 70억 담보로 잡고 뭐 대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30% 헤어컷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때 BTFP의 특징은 지금 평가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반토막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헤어컷 0%. 그냥 액면가 그대로 담보 인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BTFP를 왜 이용했는지, 수요자들이 이용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마냥 금리가 싸졌기 때문에 BTFP 다 상한하고 갑자기 나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걸 좀 요약하면은 이렇게 된 겁니다. 액면가 100억짜리 달러, 100억 달러짜리 채권이 나왔어요. 30년물이 나온 거예요. 잔존만기 뭐 20년도부터 해가지고 20년도에 1.5%에 발행된 게 한 2년 정도 지나서 잔존만기 28년 남은 장기 국채가 이렇게 있는데 금리가 이렇게 미친 듯이 상승하다 보니까 3%포인트 정도 상승하다 보니까 듀레이션으로 치면은 곱하기 때려보면은 한 반토막이 난 거고 그럼 시장에다가 내던질 때는 이게 액면가가 100억인데 난 2년밖에 안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가가 50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네 요거 50억에다 시장에다 던지지 말고 그러면 이제 장기국채 금리 쪽에서 또 막 발작이 일어날 테니까 장기금리 막 튀어 올라갈 테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연준이 나한테 들고 와라. 그럼 내가 액면가 그대로 100% 담보 인정해줘서 돈 빌려줄게. 100억 그대로 대출해줄게. 라고 한 겁니다. 요랬더니 어떤 왜곡이 발생됐냐면 시장 가격이 50억인데 담보는 100억을 인정해줘요. 그럼 그냥 일반인이 근데 요거는 진짜 뭐 이렇게 방법이 다 있을 거예요. 제가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쉽게. 시장에서 내가 그냥 50억짜리 저 박살난 할인채 사다가 20년도에 20년도에 1.5%에 발행돼서 30년물 사다가 50억 주고 사다가 BTFP에 들고 가면은 이거 다 은행만 이용하는 건데 방법이 있어요. 은행 미국은 진짜 브로커랑 이런 게 워낙에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수수료 주면 다 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50억에 사가지고 담보 100억 인정 받으면서 대출을 두 배로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수요도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액면가로 구매해가지고 진짜 평가손 착살나가지고 징징거리고 있던 은행, 그러니까 수요자가 있었을 거고, 금리 다 튄 다음에 구매해가지고 작살난 애들. 얘네는 할인채 구매했는데 나는 그냥 50억 주고 샀는데 은행 중에서도 뭐 매수한 사람들이 있겠죠. 예, 금융기관들이. 나는 50억 주고 샀는데 이거 BTFP에다 맡기면은 100억으로 인정해줘가지고 100억을 대출해준다. 이게 완전 땡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액면가로 구매한 사람들은 금리가 내려오더라도 당장 BTFP를 조기 상환하기 어려울 거예요. 리파이낸싱 받기 어려울 겁니다. 할인채로 BTFP를 이용했던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내려오면은 언제든 리파이낸싱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50억 대출로 무려 더블로 대출을 해줬는데 50억짜리 가지고 100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단순히 50bp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리파이낸싱 할 동인이 될까는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근데 이런 설명 다 하면서 만약에 BTFP 조기 상한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라고 했으면 인정. 근데 제가 봤던 사람 중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괴담. 금리 내려오면은 MBS 채권 뭐 조기 상한 날 거다. 자, 요 긁어온 게 뭐냐면 연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연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의 뭐 만기라던가 그런 거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모기지 10년 이상이 이만큼 밀리언이어가지고 제가 뭐 귀찮아가지고 그건 안 했는데 보시면 2조 2천억 정도 되겠죠. 그다음 올
모든 채권 중에서 모기지 들고 있는 게 2조 3천억. 연준이 현재 들고 있는 MBS 채권은 대부분 만기가 10년 이상 남은 겁니다. 99%. 99%는 아닌가? 뭐 거의 똑같죠. 10년 이상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예, 그냥 뭐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90% 이상이 다 10년이 넘게 남았어요. 그럼 QT 물량이 어디서 나오냐? 만기가 오지도 않았는데 QT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안 하고 있지. 예정은 뭐 초기 시작할 때는 국채 600억, MBS 월 350억 이렇게 하려 그랬는데 지금 심지어 또 국채에서 또 350억 띄주면서 더 적게 하고 있죠. 아무튼 MBS 물량은 원래 350억 달러 하려 그랬는데 실제 롤오프 되고 있는 물량은 150억에서 200억 정도. 예, 굉장히 못 미치는 양을 하고 있죠. 요거는 한도예요, 한도. QT 한도가 350억 달러라는 거고 꼭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실제 롤오프 물량이 예, 한 200억 이하 정도인데 저게 금리가 내려오면은 뭐 이 조기가 이 MBS 물량들이 조기 상한이 일어나면서 예, 요 한도인 350억을 채우게 되면서 월 150억씩 더 큐티가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봅시다. 우리나라는 어차피 변동금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리파이낸싱을 잘 안 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리파이낸싱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너무 자유로워요. 그렇게 페널티가 크지도 않고. 당연히 페널티는 있습니다. 근데 페널티보다 당연히 내가 옮겼을 때 이득이 더 크면 옮기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MBS 채권이 요때 많이 사줬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 박살나고 나가지고 요때 보시면 아까 제가 연준의 자산 보여드린 적 있죠. 이런 것처럼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양을 매입했던 건데 연준의 양적 완화가 현재 들고 있는 MBS 채권 금리가 액면가가 얼마일까요? 08년 이후부터 엄청 낮은 금리로 다 조달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다 고정금리에 아주 장기간에 대출을 받아 놓은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상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가가지고 돈을 빌리더라도 그거를 채권 형태로 해서 재판매합니다. 중간에 수수료 뽀찌만 챙기고 은행의 대차들표에는 그러한 대출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다. 이익만 남겠죠, 손익계산서에.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의 이자가 어떨까?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장기금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단기금리, 지금 금리 내리는 거는 하루짜리 금리예요, 하루짜리 금리. 근데 왜 모기지 금리는 15년, 30년 굉장히 장기 금리인데 기준금리는 내려오더라도 장기 금리는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걸 구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장기 금리 뭐야? 기준금리랑 장기 금리랑. 하물며 MBS 발행된 꼬라지 보면은 굉장히 저금리에 발행됐을 확률이 되게 높은데 이 도대체 모기지 금리가 얼마나 더 내려와야 금리라는 거를 동인으로 해가지고 조기 상한이 나겠냐고. 그건 어렵다는 거죠. 심지어 금리가 동인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좋아 그럼 리파이낸싱 했다고 칩시다. 연준이 들고 있던 MBS 채권을 갚고 다시 어디 가가지고 대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시장 총 유동성 자체는 줄지 않아요. 이 QT 뭐야 연준의 QT 물량이 줄더라도 연준의 QT 물량이 늘더라도 MBS 채권 물량이 350억 풀로 채우더라도 사실상 총 유동성 자체는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게 상환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딘가 가가지고 다시 대출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그 은행에서 신용화폐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환하는 게 아니라 리파이낸싱 하는 상황이라면 유동성 자체는 줄지 않는다. 시장의 총유동성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연준의 대차대표는 나타나진 않겠죠. 거긴 뭐 은행의 대차대표가 커졌을 테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MBS 그러니까 이미 시장의 이 장기 모기지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태, 과거에 대비해가지고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금리 50bp 이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리 50bp 이나는 거는 하루짜리 금리, MBS 채권 금리는 얼마? 10년?
뭐 10년 얼마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야 여기서 이제 다 저게 발생됐다고 보면 그 액면 금리도 볼 수 있거든요. 저번에 저희 단톡방에 누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그게 현재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다 볼 수 있어요. 보니까 금리도 나와 있는데 제가 보진 않았는데 그냥 딱 봐도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역대급으로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죠. 08년 이후에. 08년 이후에 다 리파이낸싱 했습니다. 고정금리로 막 바꾸고 장기금리로 바꾸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상을 그렇게 해도 사실상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크게 빠지지도 않았고 뭔가 어디서 부러지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다 변동금리에다가 장기금리인데 지금 금리를 올리면은 예, 박살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거를 08년 때 미국이 겪는 걸 봤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멈춘 거예요. 더 올리면은 미국 08년 서브프라임 터지는 거랑 똑같은 꼴로 할 게 뻔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3.5%에서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가 그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MBS 조기 상한도 유동성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 QT 물량이 늘더라도 사실 어디 가가지고 다시 대출을 받을 거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 자체는 총량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변화 없고 BTFP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금리만으로 금리라는 동인으로 움직이기에는 사실상 BTFP의 특징이 요 헤어컷 0%라는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금리만으로 하긴 좀 어렵다. 한다고 하면은 할인채 구매했던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액면가 그대로 구매했다가 이렇게 평가손이 어마어마하게 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상환을 갑자기 하기는 어렵다. 꼴랑 50bp 내려간 거 가지고. 그리고 연준의 대출 대조표를 봤을 때는 금리 인상기에도 시장에 풀리던 돈이 무려 2,800억 정도가 됐었고 요거는 08년도 이후 이전에는 부채 항목 쪽에서 발생되지 않던 이자였는데 그러니까 불어나는 게 아니었는데 08년 이후에 이 지급준비금이 풍부해지면서 갑자기 이렇게 돈이 많이 늘었고 그로 인해 이자 비용 자체가 굉장히 늘어났다.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도 사실상 이런 것들이 다 버퍼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게 꼴랑 50 한다고 해가지고 뭔가 드라마틱한 유동성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오늘은 요까지 하고요. 요 다음 편은 또 시장 유동성 관련돼 가지고 금리 인하할 때 어디가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한번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잉.